여러분 안녕하세요. HSKT 병행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 8월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는데요. 자, 오늘 시험 한번 보시면 듣기 같은 경우는 평상시와 비슷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보기 보고 있으면 똑같이 불러주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1부분, 2부분, 3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 정도가 유추형인 걸 빼고 나면 유추, 듣고 조금 생각을 하고 표현이 바뀌고 이런 걸 빼고 나면 그냥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의 난이도 차이는 없었고요. 독해 일부분 우리가 단어가 5개 주어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 괄호에 넣는 문제는요. 보통 너무 상황에 따라서 뜻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넣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으셨을 텐데 만약에 단어를 모르는 게 너무 내가 거기 안에 많은 단어를 시험에서 제시했다면 내가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평상시에 어휘를 통해서 우리가 보충할 부분인 것 같고요. 독해 이 부분 오늘 특히 좀 쉬웠던 파트예요. A, B, C를 내용에 맞게 나열하는 파트 중에 오늘 7문제가 관련사, 그러니까 수이란 단수 같은 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체크해낼 수 있었고 그 중에 2문제는 인칭 대명사라든지 워, 타, 니 이런 표현들이 제시되면 그는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이 보통 먼저 앞에 깔리기 때문에 흐름을 잡는데 확실히 유리한 것들이 있었어요. 관련사가 많이 나오는 문제는요. 관련사를 평상시에 좀 뿌진, 알치에 잘 외워두시기만 하면 그냥 일단 2개는 무조건 잡고 가는 거니까요. 순서를. 독해 3부분 오늘 그래프가 유난히 높죠. 독해 3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금까지 시험을 보면 거의 그냥 딱 찾으면 위에 있고 딱 찾으면 위에 있었는데 오늘은 한 6문제 정도가 좀 정말 내용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된 편이에요. 굉장히 문제수가 많은 편이었고 또 그것도 문제 난이도라는 게 있는데 꽤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6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쓰기 일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 우리 순서 나열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어렵지 않았지만 몇 개의 문제는 오늘 5급 시험보다도 4급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출제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서로 난이도가 협의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계속 한 이 반년 정도가 4급의 쓰기 일부분이 5급의 난이도를 더 벗어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 일부분 오늘 좀 난이도가 있었고 쓰기 2부분 단어를 제시하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작문하는 것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제 한자 몇 가지 적는 게 조금 까다로웠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추신이라는 말은 반대말로 우리가 추가 두껍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두꺼우면 되게 뭔가 세심하지 못하고 이런 뜻인데요. 마음이 얇으면 돼요. 그래서 시신하고 우리가 반대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묘사를 하는 말로 주로 많이 쓰게 되고 칭의에는 명사로 경험,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尊重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서 존중, 존중하다 2가지 가능하시고 비엔, 양사입니다. 우리가 한 번, 2번 할 때 츠가 아니라 비엔을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엔은 단순한 횟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정의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과정의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나 이 책 한 번 봤는데? 라는 말을 이츠로 쓰게 되시면 지나가다가 이런 책이 있네? 그냥 지나가기만 했단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책을 한 번 봤다. 나 이 책 너무 재밌어서 2번 봤어. 혹은 영화 최근에 개봉한 거 나 2번이나 봤잖아. 라고 할 때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내용을 보거나 쫙 영상을 보거나 그쵸? 그래서 음악을 한번 들었다든지 영화를 봤다든지 책을 봤다든지 하는 것들은 츠 쓰지 않고 비엔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홍시 토마토인데요. 만약에 얘를 모른다. 그럼 또 나머지를 정확하게 넣고 제껴낼 수도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46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你去厨房 당신이 주방 가셔서 帮我 나를 도와서 씻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뭐를? 2개의. 그러면 여기는 씻다와 짝이 되는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인데 주방에 간다는 얘기도 그렇고요. 씻다에 관련될 수 있는 명사성은 경험을 씻을 수도 없고 존중을 씻을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시홍시 토마토가 들어가겠고요. 일단 한번 잠깐 뒤만 보시면 我已经看了새
번. 우리가 수량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왜냐하면 수사, 숫자 개념은 항상 뒤에 수사, 양사. 워낙 붙어 다니니까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수량사라고 보통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사가 아까 하나 있었죠. 쌈비엔. 앞에 보면 뭐를 본 걸 알 수 있냐면 띠엔이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영화 같은 걸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할 때 쌈비엔 쓰시는 게 맞고요. 남동생은 타이. 원래 좀 습관적으로 러를 잘 쓰는 정도 부사, 정도를 나타내는 너무 뭐뭐하다.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형용사는 하나밖에 없네요. 추신. 너무 덤벙거리는 것 같아. 많이 제껴내고 나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자, 일단 앞을 안 보고 한번 시도해 볼게요. 我们 야오라는 조동사를 쓴 걸 봐서 동사. 뭐 해야 한다? 不同的民族文化.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를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C,尊重 되시겠고요. 尊重. 工作의무가 중요합니다. 이제 명사 하나 남았죠. 네, 징예. 경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 오늘은 관련사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我妻子, 내 아내는 不仅. 그러면 우리가 不仅은 뭐뭐할 뿐만 아니라 라고 해서 문장 앞에다 짝을 쓸 땐 보통 而且를 쓴다거나 부사 짝을 쓸 때는 예, 그러니까 주어 뒤에 쓰는 거죠. 짝을 예, 하이, 또한 이런 것들을 써서 좀 더 점층,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가를 시키는 의미를 나타내요. 짝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而且. 그럼 둘은 이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씨는 확실한데 B를 어디에 넣을 것이냐. 这是 타가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녀. 그랬더니 앞에 아내가 곧 그녀겠구나. 이 두 가지를 응용한다면 내 아내는 이러이럴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러한데 이것이 그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거는 그냥 나열이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大家对 타, 그가 누군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자, 밑에 문장 한번 볼게요. 从来都没有出过问题. 出问题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가 없죠. 누가도 없이 이 말을 처음에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新来的同事, 새로운 우리 회사 동료가 工作态度认真, 업무 태도 아주 진지하고 负责, 책임을 지는 스타일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곧 타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A, B의 순서는 조금 의미가 더해져야 될 것 같아요. 모두들 그에 대한 인상이 좋다는 말이 먼저 들어올까요? 여태껏 매여 뭐 한 적이 없다, 문제가 생긴 적이 없다. 그러면 왜 인상이 좋은지 배경이 먼저 깔려야 되기 때문에 新来的同事는 이러이러하고 여태껏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서 마지막 마무리로 뭐요? 모두들 그에 대한 인상이 좋습니다로 끝나면 되겠습니다. 독해 3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들을 한번 뽑아내 보는데요. 먼저 문제를 항상 먼저 읽으셔서 说话人最可能在做什么? 在, 동사 앞에 在를 쓰면 뭐뭐 하는 중이다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죠. 지금 뭐 하는 중일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招人이라고 했죠. 사람을 뽑다, 모집하다, 채용하다, 请假 이런 것들 전부 동사 목적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휴가 신청을 하다, 做调查 조사하다, 다 서술어 목적어, 단성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한 부분에서 지금 답이 나오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请你先 먼저 简单介绍一下自己 자기 자신을 좀 소개해 주세요. 说一说 말해 주세요. 你的专业情况 전공 상황과 和工作经历 일한 경력을 좀 말해 주세요. 여기까지 읽으니까 이제 조금씩 느낌이 오죠. 另外 그 밖에 如果 만약에 你来我们公司工作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게 되신다면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뽑고 있구나 라는 걸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如果 만약 所有的密码 모든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면 相同 다 똑같아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不安全 안전하지 않아요. 减少麻烦 번거로움을 감소시켜요. 不容易弄错 쉽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无法正常使用 정상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없다.
없을 무자를 고급지게 우파. 그래서 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농이라는 말은 좀 이따가 우리가 쓰기 일부분에서도 나올 거라서 제가 미리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중국어에서 우리가 농이라는 말을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사전 찾아봤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래갖고 우리가 어법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정확한 용법을 알려면 농이라는 동사는 어떤 구체적인 동작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거나 혹은 실제로 구체적인 동작에 대한 묘사가 불가능할 때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선을 샀어요. 그래서 주방에 들고 가서 농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에서 상식적으로 많은 걸 떠올리게 돼요. 생선을 예를 들어서 머리를 탁 쳐내고 비늘 벗기고 배를 갈라가지고 뼈를 끄집어내고 막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정리를 딱 하는 이런 걸 떠올리게 되죠. 근데 그걸 만약에 하나하나 동작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그렇고 아니면 내가 진짜로 실제로 다 이걸 설명할 상황도 아닐 때 농을 쓰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 같은 경우는 뒤에 결과보를 써서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끝났어요 라고 흐름으로 많이 쓰게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뭐가 묻었어요. 어떻게 더러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하다 보니 그 결과 더러워졌어요. 농짱러 죄송해요. 일성 농짱러 라든지 제가 지갑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지갑 잃어버렸어. 어떻게 잃어버린지 구체적인 과정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농丢了 일성으로 쓴다거나 아니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까매지면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 과정을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다 보니 고장이 나버렸어요. 농坏了 이런 식으로 결과보와 함께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틀리게 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올라가셔서 한번 보시면 모든 비밀번호라는 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有些人 어떤 사람은 所有的密码都是一样的 모든 비밀번호가 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这样特别危险 굉장히 위험합니다라는 말이 뭐와 반대말을 안전, 안전하다와 반대말을 이루면서 거기 부정을 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묘사하면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두 문제짜리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들은 어디에서 发现 이 더가 왜 들어갔는지 우리 좀 이따 쓰기 일부분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고양이를 발견했나요? 河边 강가에서요. 教室里 교실 안에서요. 图书馆 도서관에서 垃圾桶里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통에서 자, 일단은 小猫가 어디쯤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그럼 요 앞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突然 갑자기 听到 듣게 됐어요. 뭐를? 叫声 짖는 소리, 우는 소리. 어떤 우는 소리? 路边的垃圾桶里 요거는 괜찮죠? 네, 답은 D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런 형식이 원래는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좀 아닌 형태가 비중이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 문제 더 가요. 그 고양이는 现在 지금 怎么样了? 어떻게 됐나요? 很胖 뚱뚱해요. 很活泼 굉장히 활발해요. 跑 도망가서 뛰어올라 그 아이 잃어버렸어요. 不让跑 못 뛰게 했어요. 자, 올라가셔서 아까 우리 여기까지 갔었나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我走过去看 가서 봤다. 자, 아직 지금 상태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고양이였다 됐고 我们把 우리는 这只可怜的小猫 이 불쌍한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아직 안 나오고 给他 그에게 做完检查后 검사를 하게 한 다음 就带回了家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现在가 나오죠. 지금 他来我家差不多有半年了. 우리 집에 온 지 거의 반년이 되었어요. 이미 종 뭐로부터 一只害羞的 굉장히 부끄럼 많은 고양이로부터 长成了 자라서 그 결과 뭐가 되었다? 一只活泼的大猫 애기 고양이에서 어른 고양이 아주 활발한 어른 고양이 따라서 정답은 B. 그래서 이 두 문제짜리는 그래도 비교적 찾기 쉬운 편이죠. 비교적 표현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쓰기 일부분 한번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부터 먼저 들어가세요. 우리가
형용사 수러문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말 그대로 문장의 핵심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제일 쉽게는 我很好 끝이거든요. 일단 형용사는 목적어가 안 오기 때문에 뒤에 막 이렇게 길어질 일이 없어서 별로 문형이 길지 않아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어 정도 올 수 있고요. 주어 꾸미는 관형어 정도 올 수 있겠죠. 관형어는 주어를 꾸밀 때 필요하다면 이 더를 쓰게 될 거고요. 거의 형용사 앞에 붙이는 부사들은 그냥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서술어를 찾아서 먼저 딱 중간 중심을 잡아주시는데 쭉 보시면 수완이란 형용사, 시다, 맛이 시다 라는 말이 있어요. 타이는 끝에 뭐하고 아까 습관적으로 같이 쓴다? 러하고 같이 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린 주어만 찾으면 돼요. 마이더는 확실히 꾸미는 말이고 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어는 부터, 포도인데 니 마이더, 당신이 산 포도는 너무 쉬어요. 요거는 간단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동사 수러문. 아까하고 좀 다르게 서술어가 이제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들어올 여지가 더 생겨요. 물론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문장이 호흡이 조금 길어지게 됩니다. 자, 주어를 꾸미는 말 관형어, 목적어 꾸미는 말 똑같이 관형어라고 할게요. 서술어 꾸미는 건 부사어라고 했고 관형어가 주어를 꾸미거나 목적어를 꾸밀 때 내가 연결고리가 좀 필요해요 하면 이 더로 써주시고 부사어가 동사 서술어를 꾸밀 때 뭐 대부분 필요 없지만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그럴 땐 더를 꼭 바꿔서 잘 써주세요. 특히 동사를 꾸미는 제일 대표적인 품사는 부사나 조동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90번이죠? 네, 보시면서 동사로 먼저 중간 균형부터 잡아주실게요. 동사는 여우네요. 있다. 그러면 앞에는 장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뒤에 대상이 들어오시면 되세요. 리는 단독으로 쓸 리가 없고요. 크어팅이라는 장소를 먼저 제시하고 징즈, 거울이 있는 거겠죠. 따라서 크어팅리, 거실에 여우 있어요. 이거다, 징즈, 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동사를 먼저 찾아보면 죄송해요. 适合 사성, 이성 붙여드릴게요. 요 동사는 반드시 뭐하고 구분하셔야 되냐면 거꾸로 읽으셔서 合适 合适도요. 한국어 뜻은 두 개가 다 똑같아요. 둘 다 사급 단어고요. 적합하다 똑같은데 合适는 품사가 형용사고요. 얘는 동사입니다. 자, 품사가 형용사라는 뜻은 아까도 뭐랬냐면 목적어가 뭐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옷이 너에게 적합해를 合适로 쓰고 싶다. 그럼 거기서 문장이 끝나야 된다고요. 그럼 너를 뒤에 놓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또이를 써서 앞으로 빼요. 너에게 这件衣服 이 옷이 对你 너에게 很合适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하지만 똑같은 말을 우리가 适合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목적어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这件衣服 이 옷은 很适合你 하고 뒤에 니를 놔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뜻이 똑같아도 품사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용법이 다르니까요. 품사 구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두 개의 사급 단어 한번 체크하고 가자. 그러면 适合 앞에는 무엇이 주어놓고 뒤에 목적어에 무엇에 알맞고 적합한지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가 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말도 명사성이고 직업도 명사성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성격이 직업에 맞는지 직업이 성격에 맞는지. 하지만 자, 성격이 适合 직업에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이 일에 맞춰져 있다라는 상태는 나타낼 수 있지만 직업이 걔 성격에 맞추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타더 싱거가 적합해. 어디에 맞춰져 있다? 이 직업에 잘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동사 수라문이니까 계속 풀이할게요. 여기서 동사를 쫙 찾아보니까 改变이 보입니다. 바꾸다, 변화시키다. 그 뒤에 原来的 원래의 해서 목적으로 꾸미는 말이 아예 달려 있고요. 주어는 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뿌는 우리가 부사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비슷한 말로는 只好 이런 표현도 같이 함께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의 윤곽은 다 드러났어요. 그가 어쩔 수 없이 改变 뭐를 바꿨죠? 원래의 지화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그 다음은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인데요. 제가 이거 강의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총평특강, 후기특강 할 때마다 거의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부분의 동사는 목적어를 잘 보면 명사나 대명사, 어쨌든 명사 성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我去中国 하면 去 뒤에 목적어로 중국 이런 명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뒤에 명사보다 형용사, 동사같이 서술성 단어가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예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我觉得 우리 뭐뭐라고 느끼다, 생각하다라는 동사에 목적어를 한번 붙여보면 我觉得他 이렇게 끊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의미가 완성되지 않잖아요. 나는 그녀를 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얘는 반드시 목적어의 호흡이 길어져요. 我觉得她很漂亮. 她很漂亮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얘는 형용사가 하나 들어있죠. 하나 더 볼까요? 我觉得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또 목적어가 굉장히 호흡이 길어요. 她应该学 동사가 하나 들어있죠. 学汉语. 그녀가 중국어 좀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나 동사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주로 서술어가 돼요. 형용사 수렴은, 동사 수렴은. 그런 애들이 목적어가 된다고 해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명사가 아니라 이런 형용사, 동사 같은 원래 서술어가 되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얘네를 말하는 거죠.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한번 보시면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사가 3개 보여요. 믿다, 완성하다, 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서술어가 3개가 있는 문장이 아니라 시앙신이라는 동사는요. 명사도 목적으로 가져요. 我相信你 해도 돼요. 나는 너를 믿어. 하지만 나는 네가 뭐뭐 할 거라고 하고 뒤에 안에 엄청 긴 목적어가 들어와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완성하다, 有能力, 능력이 있다가 전부 목적어로 들어가게 돼서 한번 띄워놓고 나는 믿어요 하고 목적어의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안에 또 동사가 2개 보여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어떤 능력? 完成这个任务. 이 임무를 완성할 능력이 네가 있다고 믿어. 이렇게. 저는 이 정도의 난이도면요. 사실은 5급에 가고 5급에 오늘 쉬웠던 문제가 하나 오고 둘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5급은 오늘 되게 쉬웠거든요. 정도보어는 그가 말하는 정도가 하고 우리가 정도를 이 서술어가 어땠는지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서술어 뒤에서 꾸미는 말을 보어라고 해요. 앞에서 꾸미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부사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더가 보이시죠? 그러면 오염된 정도가 하고 정도를 설명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죠. 뭐죠? 심각한 거예요. 很严重. 주어는 만들고 这儿的空气 이곳은 오염된 정도가 어떻다? 아주 심각하다. 이게 정도 보호 역할을 해서 이건 뭐 어렵지는 않죠. 빠자문. 빠자문은요. 빠는 한국어로 항상 뭐뭐을, 뭐뭐를 이라는 고정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부사와 조동사, 그러니까 동사를 더 꾸미는 말이 부사, 조동사 같은 것들이 아까 주로 있다고 말했는데요. 반드시 빠 앞에 놓으시게 돼요. 我已经 이미라는 부사를 먼저 쓰고 把手 손을 이렇게 되시고요. 바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동사를 썼죠. 동사 혼자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기타 성분을 붙여주세요. 여기서 기타 성분이라는 건 별건 아니에요. 뭐 러를 쓴다거나 보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씻은 결과도 썼어요. 결과 보어, 결과 깨끗해졌다. 러도 썼고요. 이런 것들을 꼭 같이 더 써줘야 되는데 지금 바가 떨어져 있죠. 오늘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뭐를 하는 거를 또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을 아까 제가 잠깐 가르쳐 드렸죠. 구체적인 동작에 대한 언급을 지금 좀 피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비에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부정부사예요. 부사를 먼저 쓰고 무엇을 이라고 해서 하지마, 바, 야, 까오에 그러니까 치약을 농, 따 어디에다가 말하자면 농은 어떻게 하다가 어디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떨어뜨리지 마 정도가 되겠죠. 衬衫上 셔츠나 블라우스 위에 떨어뜨리지 마 라는 뜻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비교문은 뭐 어렵진 않아요. A가 B보다 형용사 하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요. 일단 郊취더는 꾸미는 말이
겠죠? 지하오취라고 하면 우리가 중심지에서 되게 떨어진 교외 지역, 변두리. 띠가 형용사예요. 낮다. 그러면 뭐가 뭐보다 낮냐인데 지하오취의 房价, 방 가격, 집 가격이 比市区 더로 끝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앞에 房价가 의미가 중첩되니까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 지역에 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낫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겸어문. 서술어가 2개 있는 문장이긴 한데 우리가 서술어가 2개 있다. 예를 들어 주어에 동사 1, 보통 요건 동사 2 이렇게 들어오는 건 연동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울 거면 我去中国学汉语. 근데 연동문은 딱 보면 내가 가는 거고요. 내가 배우는 거고 계속 주어가 일치성을 보여요. 그래서 동사가 연이어서 계속 한 주어에 온다 해서 이름이 연동문 이렇게 되는데 이 이름은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겸어문이라는 이름은 조금 낯설다고요. 그래서 한번 똑같이 서술어가 2개인데 왜 이름이 다른지를 보시면 我让他让누구를 뭐뭐 하게 하다라는 사동 동사가 한번 보였고요. 学汉이 중국어를 배우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때 잘 보시면 요게 한 문장이 돼요. 내가 시켰어요. 그를 이렇게. 예? 이번에는 요게 한 문장이 돼요. 그는 배워요. 중국어를 이렇게 됩니다. 사실 2문장이 이렇게 가다가 연결이 되는데 이때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타죠. 얘는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앞문장, 뒷문장과 모두 관련성이 있게 되는데 앞에 서술어 동사한테는 지금 목적어 역할을 했던 애라고요. 그런데 뒤에 동사한테는 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2가지 역할을 뭐 한다? 겸한다 해서 얘를 겸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겸어문이 되게 됩니다. 얘는 주어가 체인지 되죠. 시킨 건 나지만 배우는 건 걔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时라는 사동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겸어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꾸미는 말들을 좀 다 뺄게요. 갈수록 선생님의 빼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2개가 남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단어 때문이에요. 自信은 자신감이라는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돼요. 자신감 있다. 자신감이 넘치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얘를 형용사로 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풀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의 격려가 라는 주어에 그녀로 하여금 첫 번째 서술어가 보였죠. 어떻게 변하게? 위에 自信 서술어가 2개째 나온 거예요. 갈수록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녀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그녀를 뭐뭐하게 만들었으니까 사동동사 시에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신감 있다라는 형용사 앞에서는 그녀가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얘가 겸어가 되면서 전체 겸어. 진짜 어려웠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몇 문제는. 끝에 지금 나왔던 풀이들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보면 선생님의 격려가 그녀로 하여금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변하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 강조문. 가지가지 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대화를 나눠요. 중국사람이 물었어요. 걔 왔어? 걔 왔어. 그러면 다来了.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강조 포인트는 라이에 있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언제 왔어? 했을 때 여러분이 他昨天来了 하시면 곤란해요. 러를 쓰게 되면 동태조사를 썼기 때문에 동작에 어쩔 수 없이 포인트가 가게 돼요. 걔 이제 그래 왔어? 걔 언제 왔어? 했을 때는 어제 왔어 라고 해야지 어제 왔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러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계속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친구가 혹은 제 학생이라고 하죠. 제 학생이 정말 아무도 안 왔는데 혼자 수업하러 온 거예요. 아무도 못 왔는데 강남이 막 워터파크 돼가지고 못 왔는데 그럼 너 어떻게 왔니? 제가 묻고 싶어요. 你怎么来了 하면 뻔히 온 애를 보면서 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강조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저는 뭘 강조해야 되죠? 어떻게 왔어? 그래서 동사가 아니라요. 그 앞에 있는 어제 왔다거나 장소 어디에서 뭐뭐 했다거나 목적 뭐 공부하러 왔다거나 방식 어떻게 왔어? 지하철 타고 왔죠.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시선을 옮기고자 할 때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 앞에 sh를 쓰시는데 사실 sh는 생략은 좀 가능하세요. 그리고 동사 뒤에 더를 쓰게 되면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我是 저는 昨天来러가 아니라 来的 혹은 sh를 빼고 我昨天来的 하면 핵심 포인트가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昨天 어제 왔어요. 어제 시간을 강조하지 오는 거는 이미 상대방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강조를 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여기 내가 중국을 넣고 싶은 거예요. 저 어제 중국에 왔어요. 중국은 어떻게 넣을까요, 여러분? 来的中国 할까요? 来中国的 할까요? 둘 다 상관없어요. 동사 뒤에 来的 쓰고 목적어를 쓰셔도 되고요. 来中国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풀이 할 건데요. 잠깐 어디를 좀 가시면 한장 가야 될 것 같은데 독해 아까 했을 때 제가 이 더 나중에 설명할게요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어딨냐면 뒤에 한번 볼까요? 아이고 귀찮나. 이게 어디 있죠? 볼게요. 좋아요. 아까 제가 설명해야지. 여기 있어요. 자, 보실게요. 他们在哪里? 요거는 이제 장소잖아요. 그들은 발견했다 고양이를. 에서 여기서 더를 왜 썼겠냐고요.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했죠. sh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더는 여기 빼셔도 되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그들은 어디에서 发现小猫的 하셔도 되고 发现的小猫 하면 이게 여러분이 아는 뭐뭐의가 아니에요. 꾸미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발견한 것보다는 어디에서 장소를 강조하니까 A, B, C, D도 장소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아까와 연관이 되는 어법이라서 한번 제가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문제로 돌아가셔가지고 한 번 더 비교문 다음에 경험은 마지막. 요거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제가 한번 띄워버릴게요. 你究竟 너는 도대체 이건 부사고요. 是 하고 너는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뭐를? 从哪儿 어디로부터라는 장소를. 그 다음에 听 들어왔다까지 묶을게요. 들어왔다 뭐를? 소식을. 그래서 들었니?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들었니? 도대체 어디야? 라고 물을 때 이 종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뭐를 썼고 是를 썼고요. 이 더는 听来的消息 해도 되고 听来消息的 라고 쓰셔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요. 5, 6곡보다 여러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오늘은 쓰기 일부분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쓰기에서는 이게 좀 까다롭지 않을까? 소금인데 원래 그림체하고 다르죠. 피자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뿌리다는 뭐 쓰지?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 굉장히 머리 아픈 거예요. 4급 수업을 하다 보면요. 진짜 고정적으로 잘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비에 팡. 그게 넣지 마. 소금 넣지 마. 비에 팡. 타이또예. 너무 많은 소금은 넣지 마. 그걸 쓰시면 돼요. 피자 못 쓰세요. 음식 이름 쓰기 힘들어요. 그렇게 딱 장문하면 되는 문장인 것 같고 그리고 투어 같은 경우는 벗다 하는 거는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게 뭐 사진도 다 나오고 또 신발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또 보면서 뭐가 걱정됐냐면 혹시 신발을 못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두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싶으면 가죽을 써서 비를 하나 넣어 주셔도 되고요. 시에만 잘 적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8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총평 특강을 찍고 후기 특강을 찍고 4급을 이렇게 길게 촬영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번 시험은 정말 얘기거리가 많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좀 바꿔 말하면 특히 쓰기가 그랬는데 쓰기 일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다. 딱 그냥 5급하고 바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수고하셨습니다.